만선이다, 만선. 그래, 이거지. 통발마다 젓갈색 문어들이 묵직하게 매달려 올라오던 날, 저는 그게 제 인생을 구원할 로또인 줄 알았습니다. 신봤다가 아니라 살았다는 비명이 터져 나왔죠. 30년 건설 현장 짬밥이면 바다 정도는 우스운 줄 알았습니다. 그 만선의 기쁨이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덫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로망이 지옥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퇴직금과 예금 그리고 집 한 돈 11억이 단 2년 만에 바닷물에 녹았습니다. 30년 건설 현장 소장으로 당당했던 제 어깨는 굽어버렸고 지금 제 앞엔 푸른 바다 수평선 대신 좁은 경비실 모니터뿐입니다. 바다는 낭만을 꿈꾸는 자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킨 그 처절한 기록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건설 현장을 호령하며 살았습니다. 제 손을 거쳐 올라간 아파트만 수천 세대였습니다. 경기도에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와 통장엔 넉넉한 퇴직금 3억, 예금 1억이 있었죠. 하나뿐인 딸아이도 번듯한 집안으로 시집 보냈습니다. 이제 아내와 남은 생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평온함은 저에게 지독한 무료함이었습니다. 평생 현장을 진두지휘하던 불도저 강 소장이 엔진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니까요. 건설 현장에 거친 소음이 제 인생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덤프트럭 엔진 소리, 한바집의 시끌벅적함, 인부들을 다그치는 제 목소리. 새벽 5시면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면을 검토하고 공정표를 짰죠. 그게 제 일상이었고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은 성공한 노후라며 박수를 쳤지만 제게 은퇴 후 찾아온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소리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시집간 딸아이의 빈방처럼 적막한 집안에서 저는 서서히 질식해갔습니다. 아내는 이제 좀 쉬어요 라고 했습니다. 쉬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TV를 켜면 온통 건강 프로그램과 트로트 가요만 나왔습니다. 아직도 제 아내는 무언가를 건설하고 지휘하고 성취하려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쉬는 날마다 도망치듯 바다 낚시를 다녔습니다. 수평선을 가르며 지나가는 어선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배의 주인이라면 얼마나 평화로울까. 푸른 바다 위에서 그물을 당기는 모습, 싱싱한 생선을 위판장에 내다 파는 삶, TV에서 본 어부들의 햇볕에 그을린 얼굴엔 여유가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유로울 것 같아 낚싯대를 들이운 채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해봐. 그날 저녁 어선이 항구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뱃머리엔 하얀 거품이 일렁이고 갈매기들이 따라왔습니다. 선장은 여유롭게 배를 정박시켰습니다. 저거다. 저게 내가 꿈꾸던 삶이야.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귀여 성공 사례, 어퍼가, 어촌계 가입 방법. 화면에는 희망적인 글들만 가득했습니다. 50대 퇴직자, 귀여 연수입 수천만 원. 제2의 인생 바다에서 찾았습니다. 은퇴 후 어부로 사는 법. 바다는 정직하다, 던지는 대로 거둔다. 그 달콤한 거짓말들이 제 설계도의 빈칸을 채웠습니다. 댓글창에는 성공담만 넘쳐났습니다. 저는 그 글들만 믿었습니다. 실패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현장 밥 먹은 강 소장이 못할 게 뭐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설계하고 계획해서 성공시켜 왔으니까 바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내에게 넌지시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동해안 한번 가볼까? 아내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낚시 또 가려고? 아니, 그냥 바람 좀 쐬러 가자고.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주말 아침 아내는 별말 없이 짐을 쌌습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남편을 믿고 따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다가 숨긴 시퍼런 칼날은 보지 못한 채 겉모습만 보고 낭만이라는 덫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것이 제 11억 자산을 바다에 수몰시키는 첫걸음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아내의 손을 잡고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차장 밖으로 펼쳐지는 동해안 풍경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등대, 항구의 정박한 어선들. 여기다. 여기가 내 제2의 인생 무대야. 작은 항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옆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저녁 무렵 어선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갈매기들이 배를 따라 날아들었습니다. 위판장에서는 경매가 한창이었습니다. 킬로당 10,000원. 오케이, 낙찰. 활기찬 목소리들이 항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넋놓고 바라봤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해보고 싶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어부로 사는 거. 내 평생의 로망이었잖아. 아내는 두 손을 꽉 움켜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바다 일은 우리 나이에 너무 힘들어요. 그냥 여기 놀러 오면 되잖아요. 낚시하러.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평생 먼지만 마셨어.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숨만 쉬었다고. 이제 푸른 바다 보면서 고기나 잡고 살면 얼마나 좋아. 아내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바다는 위험해요. TV에서 봤던 거랑 직접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나 건설 현장 30년 했어. 태풍도 이겨냈고 사고도 막아냈어. 바다 하나 못 다스릴까봐?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만 밤을 채웠습니다. 당신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진심이에요? 응. 평생 남의 땅, 남의 건물만 지었어. 이제 내 인생, 내 꿈을 지어보고 싶어.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남편의 마지막 소원. 아내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렸지만 곧 아내가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신중히 좀 더 생각해보고 철저히 준비해봐요. 하지만 아내는 몰랐을 겁니다. 그 로망이 우리를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이 될 줄은. 다음 날부터 저는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부동산도 알아봤습니다. 이 동네 집값이 어떻게 돼요? 아, 여기는 저렴해요. 전원주택도 많고요. 마음에 드는 작은 집을 찾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2층 주택이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응. 그런데 말이야. 아빠가 동해안으로 이사 갈까 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귀화하려고. 바다에서 제2의 인생 살려고.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요. 아빠 나이가 있는데 무슨 어부예요. 바다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걱정 마라. 내 아빠가 강 소장이야. 산도 깎던 사람인데 바다 하나 못 다스리겠니? 아빠는 맨날 그렇게 자신만만하시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뭐래요? 엄마도 찬성해요? 아내가 옆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엄마도. 아빠 뜻 따르기로 했어. 결국 딸도 확고한 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물로 내주세요. 지금 시세가 좋은데 팔려는 겁니까? 네.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아내는 짐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살던 집을 비우는 일, 딸아이가 자라던 그 집을 떠나는 일, 이삿짐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동해안까지 이사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친구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야, 나 귀여한다. 뭐? 귀여? 귀농도 아니고? 너 나이에 무슨 바다야?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생 한 번 사는 거 아니냐? 도전해봐야지. 마지막으로 현장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소장님, 편히 쉬시지 왜 고생을 사서 해요? 쉬는 게 더 고통이더라고. 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나도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 집이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목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집까지 팔아 총 11억. 이 돈이면 배도 사고 여유롭게 살겠지. 아내와 함께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거야. 아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좋아요.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삿날 아침, 딸이 울먹이며 찾아왔습니다. 아빠 정말 가실 거예요? 응. 아빠 믿어봐. 해보고 안 되면 돌아오세요. 약속해요. 그래, 약속한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경기도를 벗어나 동해안으로 가는 고속도로.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통장에 꽂힌 수억 원의 잔고가 저의 든든한 함대인 줄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바다. 저는 설렘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바다 사람이야. 환호하며 밟은 가속 페달 끝엔 우리를 기다리는 건 낭만이 아니라 30년 공든 탑을 무너뜨릴 시퍼런 칼날이었습니다. 동해안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제 계획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건설 소장 짬밥이 어디 가겠습니까? 철저히 설계해 귀여 준비 기간을 몇 개월로 딱 잡아두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처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부동산을 이 잡듯 뒤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2층 주택을 찾아냈습니다. 마당도 넓고 주차장도 시원시원하더군요. 경기도 아파트를 정리한 돈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아, 이제 진짜 바다 사람이 되는구나 싶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내는 아파트보다 좁다며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창밖의 파도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전입 신고까지 마치고 나니 드디어 제2의 인생 현장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 온 강철수입니다. 사람들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귀여했어요. 아이고, 요즘 귀여하는 분들 많아요. 친절해 보였습니다. 역시 시골 사람들은 정이 많아. 이제 본격적인 면허 공정에 들어갔습니다.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따기 위해 승선 경력 인정 교육 30시간부터 이수했습니다. 닷새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실에 앉아 배의 구조와 항법을 머리에 때려 넣었죠. 2주 뒤 치른 학과 시험이요? 건설 안전관리자 자격증까지 땄던 저에게 해양법규나 항로 표지는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한 번에 합격 통보를 받자 오만이 고개를 들더군요. 역시 나야. 바다도 설계도대로만 하면 별거 없구먼. 그 다음은 귀여 기촌종합센터에서 주관하는 100시간 교육이었습니다. 3주 동안 동해와 서울을 오가며 수산물 유통, 어구수선, 귀여 창업 실무를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교육생 중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았지만 현장 소장 출신답게 질문은 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강사가 귀여는 낭만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현장 실습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입이 닳도록 경고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착각이 제 눈을 가린 겁니다. 수료증을 손에 쥔 날 저는 승리자처럼 웃었습니다. 통장에 든든하게 들어있는 돈이면 동해 바다 하나 정복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마당에서 파도를 보며 아내에게 호언장담했죠. 여보, 이제 설계도는 다 그려졌어. 내일부터는 집행뿐이야. 어촌계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작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몇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한 노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7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누구신데요? 이번에 이사 온 강철수라고 합니다. 귀여했습니다. 노인이 담배를 입에 문 채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배는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사려고 하는데 노인이 옆 사람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배 사려면 조심해야 해요. 아무 배나 사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박만수요. 이 마을에서 평생 살았어요. 박노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어촌계에서 입지가 높은 실세였습니다. 우리 어촌계 들어오려면 말이지. 박노인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존 회원한테 배를 사는 게 좋을 거예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조언이라기보단 으름장에 가까웠습니다. 꼭 그래야 하나요? 그게 아니라 뭐 규정은 아닌데. 박노인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서로 편하다는 거지. 협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배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박노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마침 내가 팔 배가 하나 있어요. 다음 날 박노인의 배를 보러 갔습니다. 항구 한쪽에 정박된 작은 어선이었습니다. 2.49톤짜리 배였습니다. 이 배 10년 됐는데 상태 최상이에요. 박노인이 배 위를 두드렸습니다. 엔진도 작년에 갈았고 GPS도 최신이라오. 저는 배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건설 현장 30년의 눈썰미로. 하지만 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박노인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정도면 시세가 있는데. 저는 그가 내민 2.49톤 중고배와 연안복합 어업 허가권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그가 부른 가격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좀 비싼 것 같은데요? 허허, 그게 아니라. 박노인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관리 잘한 배는 비싼 법이에요. 그래도 박노인이 덧붙였습니다. 연안복합 허가권. 이거 없으면 조업 못해요. 그게 얼마나 하는데요? 배값 1억 7천, 허가권 1억 3천, 도합 3억. 박노인이 말한 금액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지. 알겠습니다. 사겠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통장에서 목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니 아찔했습니다. 박노인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 우리 어촌계 식구네. 군청에 가서 내 이름이 찍힌 어업허가증을 발급받던 날, 그렇게 저는 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으로 갖게 된 배. 낡았지만 제 배였습니다. 이제 진짜 어부구나. 뱃머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출렁였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배 샀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얼마 주고요? 가격을 말하자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적정한 가격이에요? 그럼 박노인이 좋은 배 준 거래. 하지만 3개월 후 첫 수리를 맡기러 정비소에 갔을 때 정비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엔진 10년도 더 됐는데요? 누가 작년에 갈았대요? 겉만 페인트 칠 새로 한 거예요. 부품값만 해도 수천 깨지겠는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호구였다는 것을, 박노인에게 바가지를 썼다는 것을. 부품값만 해도 만만찮게 나올 겁니다. 정비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30년 현장을 누비며 자재 하나하나 까다롭게 검수하던 강 소장의 눈썰미가 고작 페인트 한 겹에 처참하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바다는 조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제게 3억 원짜리 배를 안겨주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배와 허가권을 샀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관문은 어촌계였습니다. 박노인이 저를 어촌계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어이, 김 계장. 바빠? 안에서 서류를 보던 50대 중반이 계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박 형님.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박노인이 담배를 입에 물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내가 배 판 사람이야. 오늘 어촌계 가입시킨다고 데려왔어. 계장이 그제야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인상이 아주 차가웠습니다. 아, 이분이 그 귀화하셨다는?
그래, 철수 씨라고. 내 배 잘 관리해줄 사람이야. 김 계장이 절차 좀 잘 알려줘봐. 귀화하셨다며요? 네, 이번에 이사 왔습니다. 계장이 제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절차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일단 발전 기금부터 내시면 됩니다. 우리 어촌계 운영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계장이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다들 내는 겁니다. 규정이에요. 서울 양반 다들 내는 거야. 우리 어촌계가 그냥 굴러가는 줄 알아? 바다 일하려면 이게 법이야. 박노인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마을 식구 되려면 통행세라 생각하고 내. 계장이 또 다른 금액을 적었습니다. 여기에 저반료도 따로 있습니다. 배될 자리 비용집을 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전 기금과 저반료를 합치니 또 목돈이었습니다. 이미 배와 허가권에 큰 돈을 썼는데 좀 부담이 되는데요. 순간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계장이 펜을 내려놓으며 박노인을 쳐다봤습니다. 형님, 이 양반 안 되시겠는데? 어촌계 안 들어오면 공공시설 못 쓰는 거 아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어촌계 회원 아니면 배 못 됩니다. 박노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불렀습니다. 서울 양반, 내 말 잘 들어요. 어촌계원 아니면 좋은 포인트 정보는커녕 기름 한 방울도 제 값에 못 사. 배는 사놓고 정말 바다에 띄우지도 못할 거야?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겠습니다. 통장에서 또 목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겠어. 돈을 내고 나서야 계장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 마을 회의 때 오세요. 일주일 후 어촌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마을회관 2층 작은 방이었습니다. 안에는 20명 정도의 어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인사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철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앉으세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장이 안건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 금어기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금어기 기간, 금지 어종, 단속 강화. 회의 내용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 어획량 감소건입니다. 한 어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올해 문어 씨가 말랐어요. 작년 반토막이에요. 맞아요. 우럭도 안 잡혀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도 뭔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손을 들려다가 멈췄습니다. 박노인이 발언했습니다. 포인트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해요. 외지 배들이 자꾸 우리 구역 침범해요. 맞아요. 단속 좀 해주세요. 외지 배. 그게 저를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장 배분, 그물 규격, 출항시간 협의.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의견을 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계장이 말했습니다. 참고로 3년 미만 신규 회원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조합 규정이에요. 3년 지나야 정회원이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돈 낸 손님일 뿐이라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몇몇은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박노인한테 배 산 사람이래요. 바가지 제대로 썼겠네. 귓속말이 들렸습니다. 못 들은 척했습니다. 박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때요? 회의 분위기? 네. 좀 어렵네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적응하면 돼요. 하지만 박노인이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배는 팔았으니 이제 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항구에 나갔습니다. 제 배를 댈 자리를 찾으러. 계장이 가리킨 곳은 항구 맨 끝이었습니다. 파도가 가장 거칠 게 이치는 구석자리였습니다. 여기요? 왜 여기예요? 신규 회원은 여기서 시작해요. 좀 더 안쪽은 안 되나요? 계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쪽은 선배님들 자리예요. 거주 기간 쌓이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배를 대려고 하는데 옆 배 주인이 나왔습니다. 60대 후반의 어부였습니다. 배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거기 안 돼. 내 밧줄 걸리잖아. 어디에 배를 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을 헤매다 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파도가 정면으로 치는 최악의 위치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더 들어갔어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발전기금, 저반료까지 합치면 조금 더 들었어.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고집대로 하긴 했는데 걱정 마. 조업 시작하면 다 벌어.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30년 건설 현장에서 쌓은 짬밥, 여기 항구 바닥에 있기보다 못했습니다. 드디어 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건설 현장 다니던 시절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으로 기상청 앱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파도, 풍속, 강수 확률. 건설 현장에서는 비가 와도 이랬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괜찮겠네. 항구로 향했습니다. 어부들은 이미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인사를 건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존재를 무시한 채 각자 배로 향했습니다. 제 배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낡은 엔진이 힘겹게 돌아갔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대박 날 거야. 바다로 나갔습니다. 수평선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낭만을 즐길 여유는 없었습니다. 포인트에 통발을 던졌습니다. 다음날 새벽 부푼 꿈을 안고 좌표를 찍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부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여기인데 1시간을 헤맨 끝에 바다 위에 덩그러니 떠있는 끊어진 밧줄 끝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칼로 제 메인줄을 통째로 끊어버린 겁니다. 바닷속에 가라앉은 수백 개의 통발과 비싼 미끼들, 그리고 어제 흘린 땀방울이 순식간에 수장되었습니다. 30년 건설 현장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비열한 파괴 앞에 저는 넋을 잃고 멈춰 섰습니다. 다음 통발도 비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수백 개의 통발을 끌어올렸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문어와 생선은 커녕커녕 미끼로 넣어둔 고등어 대가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꽉꽉 채워 넣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겨우 몇 마리. 겨우. 이게 다인가? 수백 개의 통발을 온종일 끌어올려 얻은 건 씨알 작은 문어 몇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린 만큼 일당을 받던 시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옆에서 조업하던 배를 봤습니다. 그들은 통발을 올릴 때마다 문어가 주렁주렁 달려나왔습니다. 야, 오늘 대박이네. 거봐, 여기가 포인트라니까. 부러웠습니다. 저도 다가가 봤습니다. 여기가 좋은 포인트인가요? 한 어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역이에요. 30년 우리 집안이 쓰던 곳이라고. 아니, 바다가 무슨 구역이. 욕설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배를 돌려 다른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문어는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운 좋으면 10댓마리, 많이 못 잡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한 달에 며칠은 파도가 높아 출항조차 못했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기상청 앱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못 나가는구나. 배를 묶어둔 채 집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정비는 매일 나갔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은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기술의 문제만은 아니구나. 문어잡이는 운과 인맥이었습니다. 좋은 포인트를 아는 것, 그 정보를 공유받는 것. 하지만 저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돈은 물 새듯 나갔습니다.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나갔다 오면 수십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미끼값도 만만찮았습니다. 통발에 넣어야 했습니다. 보험료, 배수리라도 하는 날이면 부품값이 수백만 원씩 깨졌습니다. 아니, 이 부품이 이렇게 비싸요? 어선 부품은 다 비쌉니다. 정비사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를 때마다 심장이 타들어갔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 유가 급등.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한 달 고정비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기름값, 미끼값, 보험료, 수리비, 생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갔습니다. 한 달 30일 중 실제 조업 나간 날은 고작 20일. 나머지 10일은 날씨 때문에 집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내일은 파도가 낮아질까? 기상청 앱을 새로 고침하며 기도했지만 바다는 제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못하는 하루하루가 그대로 빚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 달에 문어 30마리 정도. 잡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묵직한 느낌에 이번엔 진짜 문어다 싶어 미친 듯이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올라온 건 문어가 아니라 가시 돋친 횟대와 미끄덩거리는 물메기 몇 마리뿐이었습니다. 위판장에 가져가 봐야 기름값도 안 나오는 녀석들이었죠. 위판장에 가져갔습니다.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박씨 문어, 킬로당 10,000원. 김사장 우럭, 킬로당 8,000원. 활기찬 경매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제 차례는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강씨 문어, 경매사의 목소리가 시들했습니다. 킬로당 4,000원. 네? 왜 이렇게 싸요? 크기가 작아서요. 그리고 신선도가. 아니, 오늘 아침에 잡은 건데요. 하지만 경매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팔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헐값에 팔고 나왔습니다. 한 달 수입을 계산해 봤습니다.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고정비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매달 적자였습니다. 그 적자를 메우는 건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요령이 생기겠지. 하지만 석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예금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적자예요. 이러다 정말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통장 정리 노트엔 빨간 숫자만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봐. 내가 요령 터득하면. 하지만 제 목소리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예금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 항구에서 다른 어부들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요즘 A포인트가 대박이래. 거긴 우리만 가는 곳이잖아. 맞아.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모르게 해야 해. 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투명인간 취급이었습니다. 같은 바다에서 일하지만 그들과 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검게 탔습니다. 손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한밤중에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그냥 허리가 아파서.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걱정 때문이라는 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목소리가 힘이 없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1년 됐잖아요. 약속 기억하세요? 조금만 더 해볼게. 아빠.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건설 현장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산수였습니다. 제 자산이 바닷물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적자는 계속됐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다른 어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냉정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또 2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들이 잘 안 가는 곳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암초가 많아서 위험한 구역이었습니다. 여기라도 한번 해보자.
통발을 내렸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통발을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문어가 주렁주렁 달려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통발에만 7마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통발을 올렸습니다. 6마리, 세 번째 5마리. 대박이다. 대박. 소리를 지르며 통발을 올렸습니다. 총 50마리가 넘었습니다. 다른 생선들도 같이 잡혔습니다. 이게 만선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맛보는 성공이었습니다. 배에 가득 찬 문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로또구나. 건설 현장에서 큰 프로젝트 따냈을 때보다 더 기뻤습니다. 드디어 됐어. 이제 살 수 있어.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어부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오늘 만선이네? 어디서 잡았대? 위판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날따라 제 문어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킬로당 7,000원. 팔고 나온 돈을 세어봤습니다. 한 달 고정비를 겨우 메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포인트만 알았으면 이제 괜찮겠어.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오늘 대박 났어. 아내도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이제 요령 터득한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다음날 같은 포인트로 갔습니다. 통발을 올렸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많았는데 일주일 동안 그 포인트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문어는 다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이었구나. 만선의 기쁨은 가뭄에 콩 나듯 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적자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통장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일주일 내내 풍랑주의보였습니다. 아침마다 휴대폰을 켜고 기상청을 확인했지만 빨간 경보만 떠 있었습니다. 강풍주의보. 배는 항구에 묶여있고 저는 집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입은 0원. 하지만 고정비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 돌아가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아직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적자를 어떻게 메워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새벽엔 문어를 잡고 낮엔 그물을 기웠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근처 식당에 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주차요원 구하시나요? 식당 주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일당 얼마 안 돼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는 쓰리잡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바다로, 낮 12시 그물 손질, 저녁 6시 식당 주차장. 잠은 하루 4시간도 못 잤습니다.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목은 퉁퉁 부었습니다. 소금기에 저런 운도 제대로 못 떴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힘드시죠? 아니야. 제발 힘드시면 포기하고 올라오세요. 조금만 더. 전화를 끊고 주차장 구석에서 울었습니다. 30년 건설 현장 소장이던 사람이 이제는 주차요원 알바를 뛰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차를 맡기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조심히 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였습니다. 아내가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제발. 아내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4시간 후면 다시 바다로 나가야 했으니까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빛나던 눈은 푹 꺼졌습니다. 당당하던 어깨는 굽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제2의 인생인가? 바다는 넓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 곳은 단 한 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기상청 재난 문자였습니다. 태풍 북상, 풍랑주의보 발효.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파도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항구로 달려갔습니다. 어부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배 단단히 묶어야 해. 로프 더 가져와. 모두 자기 배를 지키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제 배로 달려갔습니다. 로프를 점검했습니다. 파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옆배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야, 거기 로프 풀렸어. 하지만 저를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도생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서울 양반, 오늘은 절대 나가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오늘 못 나가면 또 적자야. 오후가 되자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요? 태풍 경로가 우리 쪽으로 온대요. 괜찮아. 배는 잘 묶어뒀어.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저녁 7시쯤 항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씨, 배들 다 나가요. 네? 이 날씨예요? 태풍 오기 전에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대요. 급히 옷을 입고 항구로 달려갔습니다. 어부들이 배를 몰고 있었습니다. 파도를 헤치며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옆마을 방파제가 더 안전해. 제 배를 봤습니다. 파도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옮겨야 하나. 하지만 이 거친 파도를 헤치고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 어부가 소리쳤습니다. 강씨도 빨리 움직여.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배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도 배에 올랐습니다. 엔진 시동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들어 올렸다 내렸습니다. 멀미가 났습니다. 그래도 움직여야 해. 로프를 풀었습니다. 천천히 배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너무 거셌습니다. 배가 제대로 조종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갑자기 큰 파도가 덮쳤습니다. 배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조타실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부르릉, 퍽, 제발. 엔진이 꺼졌습니다. 아, 안 돼. 시동을 다시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엔진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배가 파도에 밀려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줘.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여기 동해안 항구. 침착하세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세요? GPS 좌표를 읽어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가 표류하고 있어요. 엔진이 꺼졌어요. 알겠습니다. 해경에 연락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배들은 이미 멀리 가고 없었습니다. 파도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배가 암초에 부딪힐까봐 무서웠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1시간이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구조정이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를 확인했습니다. 곧 구조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해경 구조정이 다가왔습니다. 거기 괜찮으세요? 엔진이 꺼졌어요. 로프 던질게요. 잡으세요. 로프를 받아 배에 묶었습니다. 해경 구조정이 제 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항구로 향했습니다. 1시간 만에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해경대원이 말했습니다. 이런 날 조업 나오시면 안 됩니다. 조업이 아니라 배를 옮기려고. 그래도 위험합니다. 큰일 날 뻔 하셨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경이 떠나고 저는 젖은 옷차림으로 배에 남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구조정이 로프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차가운 바닷물에 젖은 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산은 깎아서 길을 낼 수 있었습니다.
도면대로 건물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달랐습니다. 바다는 인간의 설계를 단 한 뼘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자신감, 현장을 지배했던 그 오만함, 바다는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배가 표류했어. 아내가 제 옷을 벗기며 울었습니다.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 당신 죽을 뻔했잖아요. 미안해. 이제 그만해요. 제발. 우리 돌아가요. 응?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쏟아부은 돈과 시간. 그걸 포기한다는 건 제 인생 전부를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젖은 몸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파도가 보였습니다. 귀를 막아도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다에게 심판당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예금 1억은 진작에 바닥났고 집 판 돈마저 절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통장을 펼쳐놨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해요. 아내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알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졌다는 것을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가 올라갈게. 전화기 너머로 딸이 울었습니다. 정말요? 진짜 올라오시는 거예요? 응. 미안하다. 아빠,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집을 내놓았습니다. 3억에 샀던 집 2년 만에 팔려고 내놨습니다. 부동산이 말했습니다. 요즘 시세가 안 좋아서 결국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배도 팔아야 했습니다. 3억 주고 산 배와 허가권. 박노인에게 전화했습니다. 배 팔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벌써 접으시게요? 네. 사정이 생겨서. 글쎄요, 요즘 배 사려는 사람 없는데 결국 헐값에 넘겼습니다. 3억 주고 산 걸 절반도 안 되게 받고 어촌계 사무실에 마지막 인사를 갔습니다. 계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발전기금은 환불 안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힘드셨죠? 네. 귀여가 쉬운 줄 아는 사람들 많아요. 계장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근데 다들 1년, 2년 안에 떠나요. 씁쓸했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삿날, 2년 전 희망에 부풀어 왔던 그 길을 다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짐도 줄었고 통장도 텅 비었습니다. 아내가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서 돌아가니 다행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바다의 목숨까지 빼앗기지 않은 게 어디냐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60대 초반,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파트 경비직을 얻어 일주일 전부터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경비실, CCTV 모니터, 방문자 명부, 10억짜리 아파트 대신 2평짜리 경비실을 지키게 됐습니다. 입주민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건설 현장 소장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본도 있었고 자격증도 따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TV에서 본 낭만적인 어부의 삶, 평생의 로망이었던 바다, 제2의 인생이라는 꿈.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조업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항구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파도가 높으면 그냥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일을 안 해도 고정비는 나갔습니다.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생활비,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초보 어부가 만선의 꿈을 꾸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대박 나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1년에 운 좋게 몇 번 만선을 경험해도 그걸로는 1년 적자를 메울 수 없었습니다. 어촌계 문화도 몰랐습니다. 좋은 포인트 정보도 몰랐습니다. 저는 충분한 자본과 하고 싶다는 의지, 그리고 배와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최소 2년에서 3년은 남의 배에서 일해봐야 합니다. 일꾼으로 지내며 바다의 생리를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어촌계 문화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배를 사도 늦지 않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급했습니다. 자본과 자신감만 믿고 덤볐습니다. 그 결과 일할수록 빚만 늘어났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항상 많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적자였습니다.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했습니다. 매일 적자를 보면서도 버틸 수 있는 마음, 강인한 체력도 필요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몸, 저는 둘 다 부족했습니다. 2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 자금은 지켜야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퇴직금, 집 한 돈, 그건 도전의 미천이 아니라 지켜야 할 노후 대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바다에 쏟아부었습니다. 경비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쯤 바다로 나가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 경비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아파트를 지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 자신에게 말할 겁니다. 바다는 낭만이 아니라 생존이야. 귀여를 꿈꾸는 분들께 저처럼 평생의 로망으로 바다를 그리셨을 겁니다. 푸른 바다, 자유로운 삶, 낭만적인 어부. 하지만 부디 기억하세요. 현실은 다릅니다. 날씨와 바다와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적자입니다. 준비 없이 시작하면 일할수록 빚만 늘어갑니다. 몸으로 부딪혀 보세요. 어촌 문화를 이해하세요. 그런 다음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세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 자금은 지키세요. 평생 모은 그 돈은 도전의 미천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입니다. 저는 그걸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지키시길 바랍니다. 바다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냉정합니다. 부디 저처럼 실패하지 마세요.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의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